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요즘에 나가보면 외국인들 참 많이 보이는데 많죠. 실제로요.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숫자인데 이분들 소비 패턴도 또 변화가 있었대요. 네. 예전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점, 뭐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쇼핑을 했다면 요즘에 약국을 그렇게 찾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피부 재생 연고나 트러블 크림과 같은 이런 코스메슈티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SNS상에는 약국 투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K-뷰티와 헬스 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높아질지 기대를 하면서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새 역사 쓴 코스피입니다. 와, 지난주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3,500선 돌파 가능성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국 증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썼죠.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5% 상승한 3,445.24에 마감했고요. 주중에는 또 사상 최고치인 3,4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863.11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6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3,5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서 또 연내에 두 차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정책 환경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나 자율주행, 또 로봇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럼요. 그동안 국내 증시의 견인차 하면 역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연중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8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35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있을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주시해야 됩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상승세와 또 AI 확산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동반 강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네,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라는 물가 지표 8월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에 이렇게 민감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번 8월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아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동력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은 향후 금리 인하 기조의 지속 여부와 증시 상승세 유지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많이 있고 네. 3,500을 넘어서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익명으로 제보하세요입니다. 네. 근데 어떤 걸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거죠? 임금 체불을 겪고도 이 재직자라는 신분 탓에 신고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노동부는 22일인 오늘부터 2달 동안 이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해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은 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해도 이 재직자 입장에서 신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고요.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접수된 익명 제보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고 있는데 퇴사 후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게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내용을 제보했었고요. 또 한 호텔 노동자는 4대 보험 미가입자가 있으면서 또 주야교대 인원 포함 시 5인 이상의 사업자인데도 5인 미만으로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해 주요 신고 유형을 보면요. 임금 정기일 미지급 신고가 가장 많았고요.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 휴가, 일수당 미지급 등도 익명으로 제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 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감독 대상은 작년 151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그럼요.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먹고 사는 건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예방접종 시작입니다. 네, 22일인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인 건데요. 두 분은 매년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좀 수월해요. 저도 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저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한 것 네. 같아요. 정부는 근데 매년 동절기에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또 임신부나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 인플루엔자 감염 시에 중증화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소아 중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는 경우에는요. 1차 접종 후에 4주 뒤에 2차 접종이 필요한데요. 오늘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접종을 시작하고요.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또 다음 달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나이별대로 차례대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백신은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엔 뭘 맞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이 4가 바이러스 항원이 포함된 4가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과 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항원 중에서 장기간 미검출된 이 B형 야마가타 균주를 제외한 3가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 백신 교체에 따른 효과성과 안정성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고요.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미리 독감 예방 백신을 맞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집 근처 어느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방접종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집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발열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싶으시면 접종을 며칠 뒤로 미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접종 대상, 일정, 그다음에 내 건강 상태 꼼꼼히 살피셔서 예방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은 서핑보드로 구조입니다. 서핑보드로 구조를 했다니 이게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아직 한낮에는 기온이 높아서 또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 물에 빠진 관광객을 경찰이 서핑보드로 직접 구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 54분경에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관광객 A씨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의 다른 서퍼들이 표류하던 A씨를 목격하고 구조를 시도했는데 당시 2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어서 구조하기 어려웠고 결국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119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최단 시간에 출동을 요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 코드 1을 발령했고요. 신고를 받고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소속 김양재 경사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해안으로부터 약 200-300m 떨어진 바다에서 표류하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찔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경찰관이 서핑보드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방과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자칫 A씨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김영재 경사가 해수욕장 서핑업체에서 보드를 빌려서 직접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소 3-4년 동안 취미로 서핑을 배운 김 경사는 2m가 넘는 파도를 뚫고 들어가서 A씨를 보드에 태워 구조했는데요.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구조대가 건넨 로프를 보드에 묶었고요. 해안으로 당겨서 A씨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탈진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핑보드로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한 김 경사는 평소 서핑을 하면서 익힌 경험 덕분에 순간적으로 위험을 판단했고요. 구조에 강한 확신이 들어서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단련해서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유, 고마운 경찰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차가워진 공기와 시작하는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름 가득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이 아침에 18도를 밑돌면서 다소 서늘했는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햇볕이 든다면 살짝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가득하지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제주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7도로 전국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구름 가득한 하늘은 내일 흐려지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제주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고 이후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습니다. 동해안은 오늘까지 너울도 강하게 밀려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먼저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개그우먼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그리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이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두 분 소개할게요. 법률 해결사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 평생의 꿈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 집 마련이죠. 청약도 들죠, 저축도 하죠, 들리고 들먹고 들쓰고 이렇게 살면서 진짜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이 핑크빛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한 가장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함께할 주제 바로 이겁니다. 10년 기다린 내 집 불법 전매 계약이라고요?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가족 따뜻한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었는데요. 하지만 청약 당첨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말이죠. 어머, 예인 씨, 공공임대주택 청약 당첨됐다면서요? 네. 시세보다 저렴하지, 집 깨끗하지, 거기다 10년 살면 분양 전환까지 된다면서요? 축하해요. 아, 정말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니, 혹시나 하고 그냥 넣어봤는데 덜컥 당첨이 됐지 뭐예요. 아니, 수림 씨도 거기 넣었잖아요. 안 떨어졌어요. 아. 속상해요, 정말. 난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진짜. 아니, 수림 씨 그럼 네. 혹시 이 집 안 살래요? 아니, 예인 씨가 당첨받은 걸로 제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명의만 두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는 수림 씨가 거기 직접 살면서 내는 거지. 아니, 10년 살고 분양 전환되면 내가 수림 씨한테 이 아파트 넘겨줄게요. 어머! 진짜? 아니, 그럼요. 웬일? 나만 믿으라니까.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6,800만 원이라는 웃돈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파트에 10년 거주한 뒤에 분양 전환이 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침내 분양 전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예인 씨, 세월이 어떻게 한 몇 초 지난 것 같은데 10년이 벌써 지나버렸어. 그렇죠. 네. 어제 아파트 소유권 등기 잘 마치셨어요? 아, 예, 뭐. 수고하셨네. 그럼 이제 저한테 소유권 넘겨주셔야죠. 오늘 당장이라도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쓸까? 아, 그 수림 씨, 그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에요. 그 소유권 못 넘겨주겠어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 주변 집값을 좀 알아봤는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지 뭐예요. 아니, 아무래도 그 가격에 내가 넘기는 거는 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시세대로 돈을 좀 더 주든가 아니면 그 제가 말했던 계약 그냥 없던 걸로 어머머 하자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저랑 집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서까지 썼잖아요. 이제 와서 집을 못 넘기겠다, 이렇게 말이 돼요?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사람은 저희가 맺은 계약 자체가 불법 전매이기 때문에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의 꿈만 품고 산 저희 가족은 이대로 정든 집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게 처음이 아이고, 약간 아이고. 달라진 건데. 사람 좋은 척하면서 나중에 다른 대략 얘기하는 난감해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청약제도가 워낙에 복잡, 어렵해가지고 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사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A씨가 2008년도에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이게 이제 10년 뒤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근데 이 A씨가 직접 입주를 한 것이 아니고 2012년에 B씨에게 6,800만 원을 받고 사실상 이 권리를 넘긴 겁니다. 근데 이 B씨가 10년 가까이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그렇게 거주를 했는데 이때 A씨가 어떻게 했느냐. 분양 전환 자격을 자기는 유지하겠다 싶어 주소지를 그냥 둔 채로 10년이 흘렀어요. 마침내 2021년에 분양 시점이 됐고 본인 명의로 이 A씨가 그 소유권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B씨는 당연히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A씨는 오히려 당신 집 비워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에 맞서서 B씨도 계약은 유효하다 이러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집을 넘겨받기로 이미 계약서까지 쓰고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실제 거주까지 해온 건데 B씨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구의 잘못이 과연 더 클까요? A씨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보신다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B씨의 잘못이 더 크다 하면 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XO. 또 장진택 기자님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항상 엇나가. 아니 이게 애초에 임대 아파트라는 건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된 거잖아요. 근데 A 씨가 직접 입주하지 않고 본인이 당첨됐는데 입주하지 않고 권리를 넘겼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이긴 해요. 그래도 분양 전환 시점에서 돌연 태도를 바꿨어. 그리고 집 나가라.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상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누구나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당연히 잘못했죠, A 씨가. A 씨가 잘못했죠. 수림 씨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속인이에요?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들긴 했는데 둘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이거 자체로서 이제 불법인데 이 불법 거래를 두 분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먼저 제의한 쪽은 A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A 쪽이 더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50대 50 정도로 그냥 저는 둘 다 잘못이다. 잘못한 거 시작한 사람이 A니까 A 씨가 잘못했죠. 근데 이게 뇌물 준 사람이랑 뭐 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뇌물이라니요. 뇌물이라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혼인 관계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우리에겐 사실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오래 살아가면서 이 사람하고 결혼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 이렇게 방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B 씨는 살았어요. 그러네. 산자에게 저는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다 그 잘한 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집을 비워라 이러고 한 사람은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라 이러는 거고. 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시작한 사람 잘못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분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변호사님들도? 자, 하나, 둘, 셋. 아유, 좋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변호사님들이 이게 사실 판결이 갈렸었어요. 그래요? 이게 1심, 2심에서는 그 양 당사자들의 계약이 더 중시된다. 그래 서로 잘한 건 없지.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뭐 처벌받을 수 있으면 뭐 처벌받을 것도 있겠지. 네. 그렇지만 둘 간의 계약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약속했잖아. 네. 그럼 기간 끝났으면 줘야지 라고 봤던 거고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게 이런 거예요. 단순한 개인 간의 약속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제도의 취지, 우리가 이 공공임대 분양 같은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뭐냐? 그 무주택 서민들을 분양받게 하게 하고 그리고 공적 재원도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해버리는 건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고 그냥 인정을 하게 해버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 뭐 과태료를 내든 뭐 내가 벌금을 내든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끼리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자. 일단 묻고 가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막 공증도 했어요. 막 계약서도 완벽히 썼어요. 그리고 살던 사람이 사는 기간 동안 차근차근 뭐 차곡차곡 임대료랑 관리비도 다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수림 씨가 넘겨줄 의무가 없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이건 진짜 괘씸하게 보여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회 전체 법 질서를 훼손시키는 그런 약정이라면 개인 간의 약정이 아무리 그게 그 당사자들끼리는 동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효하게 보지 않겠다. 이런 게 법원의 취지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불법이었다 해도 B 씨는 10년간 그 집에 살아왔었는데 그 집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A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B 씨가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 관리비 내고 임대료 내고 이랬던 거는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치. 나는 분명히 그러한 조건으로 내가 이 계약을 한 건데 당신과 나는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억울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는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안 돼요? 자, 제가 이런 사건을 하나 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A 씨와 B 씨가 있는데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돈을 빌려줘서 B 씨가 그 돈을 뭐에 사용했냐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이 A 씨가 B 씨가 그 돈의 사용 용처를 알고서 빌려줬어요. 그럼 사실상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B 씨한테 만약에 B 씨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하면 당신이 성매매 업소를 했던 안 했던 내가 그걸 알았던 몰랐던 돈 갚을 때 됐으니까 돈 갚으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성매매 업소 그거랑은 별개니까 내가 돈 빌려준 거란 돈 말이에요. 빌려줬으니까. 근데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거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그런 나쁜 짓 하는데 쓰이는 돈을 왜 거기다가 지원하고 하니 아예 이런 거를 용인해 버리면 다른 사람도 내가 불법 원인이지만 그걸 알고서 거기에다 돈을 댈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의 약정 자체도 아예 무효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최근에 이 청약제도가 다양해지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불법 전매나 뭐 청약 꼼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들 뭐 이렇게 변호사분들 많이 사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청약이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점이 높아지냐? 함께 사는 식구 세대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4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까지 위장 전입을 시켜서 가점을 높이는 사례는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또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공장 부지 같은 곳에 주소 옮겨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다른 유형들도 있어요. 바로 위장 이혼과 위장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교제한 적도 없는 남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은 다음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위장 이혼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자녀로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일의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자녀로서 이 분양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세대를 분리하고 아이를 본인이 키운다고 하면서 또다시 다자녀 혜택을 통해서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으려는 이런 꼼수 시도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하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받으려고 이런 꼼수로 특별 공급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집이 뭐길래 이렇게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청약 통장 불법 매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봇대 같은 곳이나 지하철 가다가도요. 이 문에 조그만 명함 같은 거 붙어 있는데 뭐 청약 통장 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청약이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되고 가점이 높으려면 일단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내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가입을 했다고 해도 이 계약금 마련할 길이 없으니 청약 통장 해지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지할 바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명의를 넘겨버리는 거죠. 엄연한 불법인데 이런 청약 통장을 웃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서 명의를 함께 사버리는 그런 불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브로커들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전대와 재임대도 있는데 청약에 당첨되면은요 일정 기간 동안은 전매,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된 것은 내가 거주 안전을 위해서 나라에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이걸 금방 웃돈을 얽고 투기 목적으로 팔아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걸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교묘하게 어기고 청약이 당첨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분양권을 팔아버린다거나 원래는 내가 거주해야 돼서 전세를 놓을 수 없는데 전입 신고는 할 수 없지만 몰래 반값에 전세를 주는 일들. 그럼 그 집 전세 주면 사실상 나 거주할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청약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불법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머리도 좋아요. 지금 불법 꼼수들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경우에 다 법적인 처벌 받는 거죠? 이게 종류 보시면 위장 전입, 위장 뭐 이혼, 결혼, 청약 통장 매매, 불법 전매, 재임대 이거 다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꼼수를 넘어서 이게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 취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주택법상 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만약에 청약 당첨됐어요.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분양권을 전매 그러니까 청약 당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못 파는 그런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에 판다는 거에 웃돈을 받고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서로에 안 드러나게 막 현금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그런 행위들도 전부 다 금지 행위고 이 경우도 전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브로커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공인중개업자 또는 그 보조원 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그 브로커 행위들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 지하에서 그 막 분양권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공인 중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중개사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안 걸리면 되겠지? 어떻게 사실 나까지 잡아? 그렇죠. 이런 생각에서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엄청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그냥 개인간이 이렇게 사고 파는 건데 내가 돈도 다 주고 뭐 웃돈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 네. 라고 하지만 이게 걸렸을 때 진짜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전매가 원칙적으로 계약이 무효라서 당첨이 취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 내가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수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이전 단계에서 불법 뭐 그런 전매가 있었던 경우다. 이러면 난 몰랐잖아요. 그럼 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도 불법임을 사실상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 살다가 문제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선을 딱 그었죠. 그런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게 문제되는 분양권인지 모르고 몰랐어. 이것을 구입하는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도 선의의 제3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모르고 분양권을 산 경우에 보호해주겠다라는 판례가 또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미추홀구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나는 잘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분양권을 산 겁니다. 네. 그런데 미추홀구로부터 연락이 딱 옵니다. 지금 산 그 부동산이 전매 제한을 어긴 판매자로부터 산 부동산이라 문제가 된다. 계약 취소돼야 된다. 소유권 못 준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열어봤더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2019년도 6월에 이 분양권이 생겼는데 내가 6개월이 지나고 2020년도 1월에 샀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최초의 이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한 달 만에 그러니까 6개월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누군가에게 이미 팔았던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이것이 이렇게 어겨진 부동산인지를 모르고 또 그 분양권을 산 겁니다. 아이고 진짜 몰랐네. 그렇죠. 진짜 몰랐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런 사정들을 잘 소명을 하고 선의의. 계약서도 제시를 하고 몰랐던 부분 내가 선의의 제3자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이 분양권을 취득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매 제한을 어기게 되면은 내가 정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청약도 하고 이러는 건데 누군가가 또 꼼수를 써서 여기서 불법적으로 당첨이 됐다. 그럼 누군가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벌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사연도 아침부터 열이 확 오르는 사연입니다. 아하. 이 불법과 꼼수 때문에 내 평생의 공든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 다 걸었는데 임대 사기라고요? 야,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아마 지금의 제가 처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그럭저럭 자리를 잡은 뒤에 앞으로 이대로만 하면 걱정 없겠다 싶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아이고 재영 씨 사업이 날로 번창하네. 이거 조만간 뭐 건물 하나 올리는 거 아니요? 아이고 그렇게만 되면 뭐 정말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달 말에 저희 헬스장 임대 계약이 만료가 돼서요. 재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벌써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
아유 그럼요. 건물주가 임대료 올린다고 해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재계약을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파요. 아 그럼 그 재용 씨, 내가 상가 하나 갖고 있는 거 알지? 예, 예. 예? 강남에 이거 있어가지고 위치도 좋고 뭐 주택가 가깝고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주택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여기 헬스장 딱 들어오면 그냥 딱 되는 자리거든. 아 정말요? 예. 내가 원래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게 워낙 재용 씨 열심히 하고 인상도 좋고 뭐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특별히 내가 이거 이거 우리 친척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재용 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업을 확장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기 이재용 씨 되시죠? 네네, 제가 이재용인데 누구시죠? 저는 여기 1층에 있는 구청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건물 소유권이 이번 달 말에 저희 구청 측에 이전될 거라 상가를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다니요. 저는 저 장진택 씨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장진택 씨가 여기 건물주예요. 그분한테 못 들으셨습니까? 여기 실제 소유주는 저희 구청입니다. 장진택 씨가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고요. 장진택 씨와 그 사람 사기꾼 기질 있는데 장진택 씨와 무상 소유 계약이 만료돼서 이 건물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만 퇴거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 건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인테리어 하고 나 하여간 수억 들었어요. 저 안 돼요, 저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아무튼 전 말을 전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 건물 비워주십시오. 그럼 이만. 정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또 있을까요? 알고 보니 제가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지어져서 실제 소유주는 구청이었던 거예요. 구청 측은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저한테 퇴거하라는 요청을 내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 당시에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저는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사기인데 정말. 네, 사기인데 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실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인데 일단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연 속 주인공이 누구인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예요. 이게 이 양 관장이 지난 2018년 임대업체, 민간업체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수억 원을 들여서 헬스장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자, 이 보증금만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여기 매달 수천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바로 강남구청이었던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이 민간업체는 기부 체납으로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무단으로 사용할 수만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이 구청에 이 운영권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 중요한 조건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거죠. 결국은 2022년 11월 20년 이 기한이 끝나면서 문제가 터지게 됐고요. 이 임대인은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않은 채 발을 빼버린 겁니다. 네. 이래서 이제 강남구청은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부동산 인도 소송까지 지금 제기한 거죠. 네, 양치승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또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영상부터 보시죠. 전세 사기라는 건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만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 당연히 보증금은 내면 당연히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또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고 또 이 자체가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여기 있었고. 또 아들도 내가 운동을 가르치면서 아들도 직원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도 못 했대. 아유, 못하지. 그래서 너 줄 거야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5억 정도 되거든 사실. 일단 이 상황만 들어도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부 체납 건물이 어떤 건지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기부 체납 건물이라고 하면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땅이 원래 강남구청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20년간 용적률이라던가 이런 건물의 혜택은 일단 주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20년이 지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강남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하는 민간업체 입장에서도 20년 정도면 이 건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될 수 있고요. 강남구청 입장에서도 내가 이 건물이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임대료 정도만 받고 이후에 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가 이후에 내가 이 건물을 갖고 추후에 활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흔히 있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좀 궁금한 게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강남구청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이런 조건이나 상황 등을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구청이 어떻게 알아요? 누구랑 계약을 맺을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의무가 없죠. 일단은 만약에 저기 이 사연자 분께서 네. 강남구청에 가셔가지고 문의를 했으면은 뭐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를 먼저 가가지고 구청 측에서 이거를 알리고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고 그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 임대인이 자기의 그 목적물에 관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 강남구청 측에는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건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그 해변가예요. 해변가인데 이제 거기가 시유지인데 거기를 이게 박스 같은 부스 같은 거를 이제 거기를 활용을 하라고 뭐 레저 같은 걸로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시에서 임대를 줘요. 네네. 그러면 그 부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이제 재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전대차를 매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전차인 있잖아요. 네. 다시 들어온 사람은 이게 시유지인지 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지.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양치승 관장님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잠깐 월세 내면서 그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시고 이제 이런 거라서 이걸 막 꼼꼼하게 알아볼 생각도 못 하세요. 근데 어쨌든 보증금을 일정 부분 낸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게 아니에요. 이 임대인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시 거예요. 맞아. 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임차인분께서 이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임차인이든 매수인이든 하여튼 내 스스로가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임차인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확인할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매매 거래인 경우에도 사는 사람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 떼거나? 아니 뭐 하여간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물을 산다거나 내지는 가게를 연다거나 일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는 실수가 남의 말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꼼꼼히 알아보고 여기가 몫이 좋은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운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살펴봤는데 단순히 너무 아는 사람을 믿었던 게 너무 큰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국 법원은 일단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부 체납이 되어 있어서 20년간 무상 사용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음이 너무 명백하고요. 이제 그 소유권이 강남구청에 있음이 분명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좀 없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은 양치승 씨에게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 건물 그대로 다시 인도해라. 그 공간 인도해라. 이런 소송을 냈고 이제 양치승 씨는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이에 대해서 이거 지금 영업방해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반소를 제기하긴 했는데 아예 소송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유권은 강남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양치승 씨가 자진해서 이제 폐업하는 절차 그리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가진 재산까지도 일부 처분을 하면서 이미 받았던 회원들의 그런 회원금 같은 것들도 반환을 하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군 내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부 체납 건물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민간업체 측 책임이 없는 건가요?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민간업체 측이 기부 체납이라는 사실 자체를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부터 속이고 숨기고 고지를 안 하고 보증금을 받았고 그걸 내가 나중에 꿀꺽해야겠다. 그런 고의가 있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이 업체가 뭐 어떤 처벌을 받아요. 막 대표가 뭐 구속이 됐다 칩시다. 그거랑 내 피 같은 5억을 돌려받는 건 별개잖아요. 그럼 이 5억을 어떻게 돌려받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민간업체 그냥 폐업했어요. 네. 폐업했고 막 뭐 진짜 나는 더 이상 돌려받을 어떤 주체도 없어졌어. 그럼 내 5억 어디가? 뭐 강남구청?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임대인한테 기부 체납이든 뭐 내가 이거를 임대로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거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냐.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세한 사실을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일일이 본인이 다 설명하고 고지하고 그래야 될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예요? 아까 우리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2003년에 강남구청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등기부등본 그 1,000원 주고 떼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 5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실 예방책으로라도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내 앞에 나와 있는 이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인가 아닌가 이거는 본인이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중개인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본인이 이런 거를 중개해서 직접 계약을 맺고 중개인이 이러지 않을 없었어요. 거예요. 근데 이게 복덕방 중개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등본 당연하죠. 나도 이렇게 집 갈 때 확인시켜 주던데. 없었나 봐요. 중개인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없었나? 사기친 거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인 거래,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도 헬스클럽에서 운동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등기부등본은요 누가 제시하는 걸 믿기보다는 내가 직접 내가 뽑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말 700원, 열람, 1,000원 발급 금방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유념해 주세요. 야, 이거 꼭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뭐든지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실하게 한번 보시고. 1초면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뭐 대출이 얼마가 들어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갚았는지 뭔지 다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전세 사기나 이런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꼭 한번 꼼꼼히 따져봐셔야 되고 맞아요. 또 이렇게 피해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촘촘하게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2호선의 복면 상담소. 오늘 주인공은요? 네, 사랑을 믿고 18년간 함께 했지만 돌아온 건 반복된 배신과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오늘 복면 상담소 핵심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커서 힘들어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4세고요.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결혼 생활을 정리를 했어요. 저희는 사실 남편이 재혼이었어요. 재혼이고 저는 초혼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모든 주변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너를 선택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 문제로 이렇게 나를 배신을 했는지 잘못했어. 그건 일로 만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밖에 없어. 이런 뻔한 얘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뭐 때문에 이러냐, 왜 이러느냐, 뭐 개선하자, 뭐 상담도 받아보자.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네, 그 후에 또 발견을 했죠, 제가. 왜 그렇게 잘 들켜요?
확인한 것만 4번 정도 됐어요. 아이고. 짜증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저를 발견했어요. 정말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정리를 할 때는 정말 그러려니 하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게 이제 화 같아요. 분노 같은데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분노가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알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남편의 배신으로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허탈감, 분노감 이런 게 이제 밀려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화나요. 그 사연자분 결혼 생활 20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한 30대 초반에 결혼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초혼이었고 상대는 재혼이었다. 그럼 주위에서 많이들 말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우 너 이쁜 나이에 무슨 재혼한 남자랑 결혼해. 아우 그냥 생각 바꿔. 막 주위에서 되게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사람을 믿어. 사랑해. 그 마음 하나로 결혼했는데 외도로 배신을 또 배신을 몇 번 배신을 그러면 상처가 나 너무 클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화가 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맞아요. 그래.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또 비슷한 잘못을 계속 할 수밖에 네네네. 없다라고. 지금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이런 사연들을 보면은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께서 뭐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랬을 때 좀 자기만 너무 고립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창피한 거, 그래, 맞아. 이혼하고 그런 막 생각. 그러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시선이 좀 두려워서 상황 그냥 어떤 뭐 거 4번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견디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근데 이 사연자가 이혼을 선택한 이후에 그 허탈감, 분노 이런 게 이제 밀려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감정이 왜 뒤늦게 오는 걸까요? 참 인생이 이상합니다. 억울함이나 후회나 분노는 꼭 한 발 늦어요. 그게 왜 하필 그 시점에 정말 화를 내야 될 때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쏟아놔야 될 때 왜 그때 안 올라오는가 급한 불이 있거든요. 이 당장에 처리해야 될 혹은 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큰 불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빈자리가 딱 나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하필 우리에게 마치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걸 우리가 지연된 정서 반응이라고 불러요. 내가 원래 그때 느끼고 알았어야 할 그 감정이 뒤로 늦춰졌다가 나중에 밀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본인이 못난이라서 감정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 큰 충격을 받고 그때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바보 같아서 느낀 감정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뭐 잘못을 크게 해서 느낀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거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사연자분이 이제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그때는 막 뭐 눈물도 나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통해서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2번, 3번 반복되니까 아무 느낌이 안 든다 그랬어요. 굉장히 지쳐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는 배우자를 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탔다. 마치 무슨 크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런데 워낙에 큰 화상을 입은 분들은 나중에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은 이 감각적으로 그 전 감정만큼 크질 않아요. 이걸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둔감하다 그래서 안 아픈 건 아닌데 맞아요. 초기에 있던 일들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2번째, 3번째 대해서는 이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새도 없을 뿐더러 느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실제 덜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오래 한 배우자가 나중에 상담을 해보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 삶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 인생이 불살라진 그 상황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생의 고통 속에 시달렸다가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 던지는 게 하도 어이가 없고 허탈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상황이라 그 마음 역시 허탈합니다. 그 마음 역시 어마어마한 박탈 끝에 생겨난 약간 이 반대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지금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화가 불같이 일어났죠. 나중에 허탈하죠. 나중에 자기 의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계속 그런가? 아닌데. 내가 어떤 뭐 잘못을 했고 혹은 뭐 내가 잠자리를 덜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뭐 살이 쪄서 그런가? 이런 자기 의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의 문제지 그 피해를 입은 그 배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려요. 제가 요 사연을 남자 입장에서 조금만 좀 들여다 보니까 이 처음 외도가 들켰을 때 남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되게 좀 움찔했을 것 같아요. 좀 겁이 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수습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그 아내분께 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진짜 안 그럴 거야 뭐 이렇게 다 했겠죠. 예, 근데 이게 뭐 2번, 3번 반복되고 막 이러면서 이 걸리는 것에도 좀 무뎌지고 좀 뭐 죄책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사라지면서 뭐 이 정도면 좀 넘어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변한 게 아닐까라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한 번 잘못하면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여자를 진짜 공경하면서 떠받들고 이렇게 살아도 모자를 파네.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 완전. 맞아요. 똑같은 거 잘못했으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가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연자분은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쑥불쑥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막 이러는 것 같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럴 때 나를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의문, 이런 궁금증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혼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남편 혹은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그 이혼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느라 빠르게 용서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저 이렇게 부릅니다. 값싼 용서다. 이거 상대방이 처음엔 뭐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뭐든 하겠다, 뭐 각서도 쓰고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회복의 순간 동안에 이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행위를 하면서 그 시간을 같이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서가 빨라지면 두 번째 잘못은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사실상 외도가 반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다음에도 미칠 것 같아. 내가 막 등신 같고 나라는 사람의 지난 삶이 너무너무 아깝고 이런 사람을 만난 내가 처음 첫 발을 잘못 디딘 게 잘못이고 누군가는 하늘에서 신호를 줬다고 하는데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한 건 다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무엇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잘못됐든지 간에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 외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서 우리 안쪽에 흠이 나고 까지고 그리고 부러지고 이런 것이 내 안쪽에 내상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심각해지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내 안쪽에 그 과거 일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내 일상을 방해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생겨나요. 이걸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PTSD라고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인생의 교통사고가 한 번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정면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3년 지나서까지도 그 앞에 유리가 퍽 터지는 현상이 생겨나더라고요. 걸어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거대한 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거대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처럼 몇 년 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그 과거의 공포나 어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주체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 정서 매몰이라고 불러요. 정서가 내 과거에 매몰돼서 현재를 못 살게 하고 또 앞으로도 살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라 이거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상처가 반복된다? 이건 내가 이미 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고약이 되고 명약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아프면 감기 걸리면 열어야지 약 같이 먹어가면서 맞아요. 그렇게 일상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삶도 한번 정리하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전문가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전문가 만나기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럴 땐 저는 탈출 루틴이라는 걸 권합니다. 탈출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지금 붙잡아 주고 있는 이 감정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고통이 확 올라와 바로 나가서 걸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럴 땐 나만의 위로 장소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 힘들어? 그 장소가 괜찮아. 힘들어? 그 장소가 괜찮아. 힘들어? 그 장소가 괜찮아. 나중엔 힘들어? 그 장소만 생각해도 괜찮아져요. 이게 스스로 나의 마음 근육은 이렇게 대단한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너무 심각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통제가 될 정도다 싶을 땐 이렇게 탈출 루틴을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나만의 탈출 루틴, 나만의 회복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걱정하는 건 뭐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만 있는 것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걱정이 숨어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주변에서 왜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느냐. 명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 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정리하지 않는 한 계속 이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똑같은 거 오면 뭔가 가슴이 쿵 떨어진다 뭐 그런 감정이 아직도 있고 근데 좀 솔직히 좀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좋지 않은 뉴스들도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나는 잘했다, 미안한 게 없다는 4년 전 이혼한 뒤에도 끊임없이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신고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소용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사정이긴 하지만 혼자예요. 거의 부모님이라든가 뭐 솔직히 울타리가 없어서 좀 많이 두려운 것도 좀 있고요. 뭐가 됐든 사람을 우선 만나야 뭐 방법이든 그게 뭐 치유든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잘 못 믿겠어요, 사람을. 다시 상처받을 것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남자를 솔직히 믿기가 좀 힘들고 제가 제 마음을 닫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땐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이혼 자체도 힘든데 명의 때문에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마주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사실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이거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속사정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무슨 단체방에다가 제가 명의 때문에 이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왜 깔끔하게 정리 못했냐, 왜 자꾸 연락하고 지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 들려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 명의라는 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얽혀 있어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이혼한 부부들이 꽤 있긴 하지만 예, 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되게 좀 불편해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명의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본인이 끊고 싶어도 이게 끊기지 않는 이 명의라는 뭐 어떤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데 이게 빨리 해결돼야지 그 남편분이랑 거리두기. 좀 거리두기도 뭐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결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듯 하다가도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 명의 때문에. 그러면 또 한 번 또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그쵸. 울컥하고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연자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저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갖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분이 계속 주춤거리죠. 계속 망설이죠. 이게 큰 고통에 마치 한번 매를 엄청 맞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겁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제대로 내가 힘차게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인생의 이 거대한 통증,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생이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꿰매어도 그 어떻게 그 나머지를 완성으로 만들어갈 참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옛날에 그 REF라고 하는 가수가 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별 공식이란 말이 있어요. 알죠. 그 노래 제목이 있었죠. 저는 반응 공식이란 말을 꼭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로 묶여서 그 사람하고 내가 싫은데도 자꾸 연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했던 그 통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 어려움과 이 마음들이 다시금 나한테 폭풍처럼 다가오고 세 번째 또 폭풍처럼 다가오고 문자를 볼 때마다 톡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감정 올라올 때는 이런 탈출 루틴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반응이 올 때는 나만의 반응 공식, 이 사람이 연락 올 때 나는 이런 공식으로 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방법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건 마치 우리가 근해 공식과 같이 수학의 공식과 같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영어로 하자면 오피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인 반응을 통해서 진짜 공식을 가지고 공식대로 적용을 하셔야 마음 편하게 딱 거리를 두고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톡 오죠? 기본적인 답변 말고는 그 다음에 딱 바로 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 사람에게 무너진다, 이 사람 톡에 무너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자가 온 것뿐이고 난 일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거리하고 분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 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작고 큰 문자부터 꼭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꼭 기억하실 거 이분 이제 제 3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내 배우자였지만 지금 제 3자가 됐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했죠. 2번, 3번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음 굳게 잡수세요. 그리고 공식대로 생각하세요. 그 공식 혼자 짜기 어려우면 상담사랑 같이 짜도 되고요. 가장 가깝고 그리고 우리가 요새 TF 얘기하는데 T가 잘 발달된 분이 있어요. 이런 분한테 딱 가셔가지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바로 답 나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걱정이 또 하나가 그 의지할 만한 주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 또 하나가 새로운 관계를 과연 잘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외로움을 못 견딜 것 같아서 최악을 선택하는 건 진짜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실 것.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빠르게 다음 사람 선택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상처를 조금 살펴주세요. 살펴주셔서 상담을 최소한 10회에서 15회 이상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받으셔서 나 자신 딱 정리하시고요. 잊지 마실 것. 사람은 늘 새로운 세월 속에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획득하신 다음에 충분한 교제 기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한번 결혼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있고 나의 약점과 강점도 있을 텐데 잊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하시면서 즐기는 연애를 충분히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의 제2의 제3의 조언 들어가시면서 천천히 선택하시면 돼요. 빨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울타리가 약한 것이 또 험한 것이 그냥 나를 감싸게 두는 것이거든요.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새 안 죽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복면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볼에 닿는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선선함을 넘어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좀 쌀쌀하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시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기 좋은 건 아무래도 기온의 영향이 클 텐데요. 쌀쌀함과 함께 불현듯 찾아온 가을이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1도로 외투 없이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인데요. 외투 잘 챙겨주셔서 초가을의 한절기를 잘 겪어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6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햇볕이 든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날씨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가득하겠지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오늘 제주에는 약한 5mm 미만의 빗방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가 26도, 부산이 27도로 전국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구름 가득한 하늘은 내일부터 차차 흐려질 텐데요.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습니다. 동해안은 오늘까지 너울도 강하게 밀려와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옷 선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얇은 겉옷이라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면역력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 A.